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8 아카데미 5번째 공개 강좌 우리 역사 다시 보기 강의 진행을 맡은 3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강연의 주제는 우리 역사 다시 보기입니다. 역사는 흔히 이미 정해진 사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기존 기록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조선 역사를 단순한 통념이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과학적 사고와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선왕조의 당쟁, 또 침략사, 경제, 농업 등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단편적인 지식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집에는 아주 간단한 썸머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허성도 교수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허성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증어중문학과에서 학석 박사를 취득하시고 대만 동호대학에 유학하시어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셨으며 한국증어중문학회 회장, 현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로 홍조 근장 훈장을 수험하셨습니다. 논문과 저사는 이렇게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허성도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연자로 유명하십니다. EBS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뵙던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데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허성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엄청난 소개를 받은 허성도입니다. 대개 이런 자리에는 신문에도 이렇게 얼굴이 자주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가끔 비치고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소개는 굉장히 거창한 사람처럼 하셨지만 저를 그동안 신문에서 보신 적도 없으실 것이고 텔레비전에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이고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백년서생입니다. 저 같은 백년서생이 드린 말씀을 드시려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올 때는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하신 이영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청중이 한 15명쯤 오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도란도란 얘기하면 좋으니까 그랬더니 15명보다는 더 오실 거래요.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0분 강연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50분은 피곤하신 분들은 댁에 가시면 되고 난 50분은 더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앉아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관점은 많이 바뀔수록 좋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인생 살아오시면서 관점을 몇 번이나 바꾸셨나요? 예를 들면 관점은 엄청난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관점이 바뀝니다. 아주 좋은 영화를 봐도 관점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는 영화를 보고도 관점이 바뀝니다. 실현을 당해도 관점이 바뀝니다. 그럼 관점이 바뀌면 이전의 관점이 사라지니까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점은 바뀔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면 이전의 관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의 관점을 좀 더 깊고 좀 더 넓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젊으실 때 실현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현을 시킨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실현을 당해보잖아요. 실현을 안 당해본 부모들은요, 자기 딸이나 아들이 실현을 당하고 집에 와서 찍찍 울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어떤 여자한테 차였어요. 그리고 와서 찍찍 울어요. 그러면 실현의 경험이 없는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바깥에 나가봐. 세상에 까는 게 여자 이놈아
무슨 여자 하나 때문에 지치 짜고 있어 사내 새끼가 이래. 그러면 그 아들은 다음부터는 아버지에게 소중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을 이해 못하시는구나. 그런데 실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엄마는 딸이 실현을 당해서 시무룩하게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아프지? 아플 거야. 굉장히 아플 거야. 그거 빨리 안 없어져. 1년은 가. 어쩌면 평생 갈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추억이 인생의 걸음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느끼는 그 슬픔, 아픔 이것도 인생의 걸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딸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이처럼 자기 관점이 깊고 넓을수록 인생은 훨씬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어떤 관점이 정말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점은 너무 많아요. 남성, 여성의 이런 관점도 있고요. 젊음과 노인의 관점도 있고요. 강대국과 약속의 관점도 있고요. 저같이 대머리와 안 대머리의 관점도 있고요. 관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종합해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발전한 학문이 무엇일까요? 누가 말해도 과학입니다. 과학은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학은 138억 년 전을 연구합니다. 138억 년 전은 우주가 뻥 하고 생긴 그때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세계 우주 물리학자들은 138억 년 전이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현상으로 터졌을까? 이걸 연구합니다. 138억 년 전에 뻥 하고 터지고 나서 몇 억 년이 지나고 우주에서 최초의 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처음에 생긴 별은 도대체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우주 물리학자들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걸 해결하면 뭐가 좋은데? 우주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알면 뭐가 좋은데? 우주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021년 12월 25일 날 뻥 하고 우주선 하나를 쏘았습니다. 제임스 웹 스코프이라고 하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걸 쏘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GPS 있죠? 차를 타시는 GPS 내비게이션 있죠? 여러분에게 GPS의 정보를 전해주는 우주선은 지상 500km 상공에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1, 2만 km 상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처음에 생긴 별을 찍기 위해서는 그 정도 상공에 가면 태양빛의 간섭을 받고 우주 먼지도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얼마나 높이 쏘아 올렸냐면 지상에서 150만 킬로미터 상공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우주 망원경에서 우주를 향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여러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대개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 120분의 1초 정도입니다. 보통 카메라 셔터는 120분의 1초 따닥 하고 찍는 건데 이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우주를 향해서 노출을 100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새카맣던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좁쌀처럼 빠글빠글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별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은하계입니다. 또 그 사이에 까만 공간을 향해서 100시간 노출을 줍니다. 그럼 또 좁쌀처럼 빠글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은하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를 우주물리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물리학자들은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138억 년 전, 공간으로는 우주를 연구합니다.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우주의 끝을 가고 싶으시면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타시고 940억 년을 가시면 우주의 끝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광대한 범위와 시간을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크고 넓기만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과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여러분은 원자를 많이 보셨죠? 혹시 원자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원자가 좀 작습니다. 원자의 크기가 얼마냐면 1m를 100억 등분하면 원자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성 여러분 1m짜리 팔을 놓고 칼로 100억 번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자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과학자 중에는 정말 착실하고 성실한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과학의 멍청이들을 위해서 원자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귤 있죠? 귤이 요만하죠? 귤을 10배 확대합니다. 그럼 귤이 이만해지겠죠? 귤을 100배 확대합니다. 그럼 귤이 이만해지겠죠? 이 귤을 지구만하게 확대합니다. 귤을 지구만하게 확대하는 비율로, 배율로 원자를 확대하면 원자의 크기는 귤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아주 작죠? 그런데요, 원자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전자가 빙글빙글 가장자리를 돌고 원자의 99.999%는 공간입니다. 한가운데 원자핵이라는 작은 점이 있어요. 이 원자핵의 크기는 1mm의 1조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겠죠. 그런데 이 미시세계에서는 원자핵도 커요. 요즘 여러분은 가끔 양자 물리학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인류의 세상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들은 양자를 연구합니다. 양자의 크기는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얼마나 작으냐면 원자핵이 1조분의 1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양자는 그 원자핵의 100억 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작겠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착하고 성실한 양자 물리학자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안 호두과자 있죠? 천안 호두과자를 10배 확대하면 호두과자가 이만해지겠죠? 이 호두과자를 100배 확대하면 호두과자가 이만해지겠죠? 호두과자를 지구만하게 확대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호두과자를 태양계만하게 확대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이 호두과자를 우주만하게 확대합니다. 호두과자를 우주만하게 확대하는 그 비율로 양자를 확대하면 양자의 크기는 호두과자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참 작죠.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번역한 사람이 오역을 했거나 타자를 친 사람이 타자를 잘못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왜? 인문학사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죠? 모든 수에 곱하기 제로 0을 곱하면 얼마예요? 0이죠? 예, 아무리 큰 수에도 0을 곱하면 0입니다. 양자의 크기는 사실은 0이라는 뜻입니다. 호두과자를 우주만하게 확대하는 그 비율로 양자를 확대해도 호두보다 작다는 말은 양자의 크기는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로가 아닙니다. 사실 제로인데 제로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세계에서 최초로 양자를 수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양자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저랑 1, 2초만 따라서 하시고 나머지 속으로 따라하세요. 0. 이제 속으로 하세요. 00000 빨리 하세요. 0000000을 오늘 종일 하시고 앞으로 일주일 내내 하시고 한 달 내내 하시고 1년 내내 하시고 이걸 5년을 해줍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 그 다음에 그람이건 톤이건 뭐 세제곱이건 다 똑같아요. 이게 양자의 크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의 크기를 정확히 하시려면 우리 5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게 양자의 크기입니다.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물리학자들도 있지만 이 양자의 물리학적 특성을 연구합니다. 왜? 양자 컴퓨터 만들려고요. 양자 컴퓨터 만들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각 은행에 무슨 은행에 본점에 가면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수천 대를 갖다 놔요. 이게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25억 년 걸릴 것을 양자 컴퓨터로 계산하면 2000초 이내에 끝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슈퍼컴퓨터로 하면 4000년 걸릴 것을 양자 컴퓨터로 하면 4초 내에 합니다. 이러니까 양자 물리학자들 기업들은 총동원해서 컴퓨터를 만드시고 하고 있어요. 이 시험작은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장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줄이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0분 쎄 빠지게 떠들었는데 과학이라는 놈은 대단히 발전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해주시면 제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요, 과학이라는 놈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과학과 똑같이 인류사에 나온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탈레스 정리 기억나시나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같다. 맞죠? 예, 이게 탈레스 정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게 탈레스 정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원이 있으면 지름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탈레스 정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게 탈레스 정리야 라고 얘기를 안 한 것일 뿐입니다. 그 탈레스가 과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탈레스가 BC 600년대에 철학을 시작했어요. 철학은요, 과학은 이처럼 발전했는데 철학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여기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 저 욕하지 마십시오. 철학은요, 지금도 공산주의가 옳은지 자본주의가 옳은지를 몰라요. 지금도 싸워요. 좌파가 옳은지 우파가 옳은지는 지금도 싸워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이래요. 야, 지금 니들 뭐하니? 우리는 좌파가 옳은지 우파가 옳은지 아직 몰라.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자료 가져와. 일주일 내에 끝내줄게. 과학자들이 그래요. 이거를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정말 공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 학자들을 열려고 그랬는데 히틀러가 빈을 공격해가지고 그 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문과학은 과학처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했어요. 아니, 철학은 지금 발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학 발전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경제학 발전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기독교 불교는 지금도 싸운다. 좌파건지 우파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과학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도대체 어떤 방법론을 썼길래 이처럼 발전했는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공이 과학철학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철학자가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나라에는 많습니다. 이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의 연구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수능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경험주의 철학자. 근데 경험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1620년에 신기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원래는 새로운 사유 형식이 맞아요. 라틴어 제목이.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는 노분 오르가눔이라는 이 라틴어가 신기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운동화 가게 하나 하든가 담배 가게 하더라도 맨 먼저 뭐 합니까? 자료의 수집해야 되잖아요. 자료의 수집 너무 쉬워요. 두 번째는 그 자료에 대한 관찰, 수집과 관찰. 셋째는 여기에서 귀납, 추론, 그리고 실험, 명제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쉬운 자료의 수집과 관찰 앞에다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놀라운 수식어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누구나 편견에 젖어 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편견 없는데요 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은 누구나 편견에 젖어 있다. 이거 우리 인정해 주시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누구나 젖어 있다. 그리고 왜 편견에 젖을 수 없는가? 젖지 않을 수 없는가? 왜 인간은 선입견에 젖을 수 없는가? 한 척단을 몽땅 그거를 써놨습니다.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과학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이 말이 쉽지 실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전에 힐러리라는 후보가 같이 경쟁에 붙었잖아요. 그때 그 전날 밤 9시 뉴스까지 힐러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미국도 그랬습니다.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트럼프가 됐어요. 다음날 9시 뉴스까지 시절이가 된다고 했을 때 근거는 뭐냐면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럼 여론조사가 틀렸잖아요. 왜 틀렸을까요? 그 여론조사 기관은 편견 없이 자료를 수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료를 편견 없이 관찰한 게 아니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써놓고 편견 없는 자료 수집, 편견 없는 관찰. 이 편견 없는이라는 말, 이거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자와 저 인문학자니까 인문학자 욕심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천자님 용서하십시오. 예. 여러분,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좌파 우파가 얼마나 싸우냐면 좌파들이 학술대회 하잖아요. 우파학자들은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만 안 가면 괜찮아요. 제자도 못 가게 임마 그런 데 다니지 마. 그래서 안 가요. 우파가 학술대회 하잖아요. 좌파 사람들 한 명도 안 와요. 자기만 안 가면 되는데 자기 제자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 데 다니지 마. 그러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좌파 우파가 힘을 합쳐서 조금 더 나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더럽게 보기 싫은 놈이 있어요. 근데 저 놈이 나랑 전공이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면 틀림없이 봅니다. 그 사람이 저서를 내면 틀림없이 봅니다. 심지어 적성국가 있죠. 우리랑 적대적인 국가의 과학자가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나랑 같아요. 틀림없이 그 논문을 갖다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과 편견 없는 관찰에 훨씬 인문학자들보다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제 말씀 동의하시죠? 네. 과학은 이래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과 그 자료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역사를 볼 때 저는 이렇게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요, 너무나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제가 한 사람이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건 암시랑도 않습니다. 충청도 말로. 근데 그 관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역사 교과서에 자기 관점이 강조될 때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역사도 그럼 가능하면 과학적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과학적 관점이 너무 설명하기 힘드니까 잠시 과학적 관점을 객관적 관점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왜? 객관적 관점으로 바꿔놓으면 참 쉬워요. 객관적 관점이 뭐냐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봤으면 아래에서도 보자. 이쪽에서 봤으면 이쪽서도 보자. 안에서 봤으면 밖에서도 보자. 쉽죠? 잠시 한번 외워주시죠. 위에서 봤으면 아래에서도 보자. 이쪽에서 봤으면 이쪽서도 보자. 안에서 봤으면 밖에서도 보자. 이게 객관적 관점이고 편견을 없애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도 과학적 관점에서 혹은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일이 나겠는가 하는 것을 나머지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나이가 77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강연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강연 어디 나가도 저도 나이가 77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면 청중들이 대개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어려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저보다 선배님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제가 국사를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습니다.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 다 6학년 때 배우셨죠? 예, 국사를 쭉 배웠습니다. 저보다 5년 선배, 5년 후배들은 다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젊으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거나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우리 잠깐 역사를 배웠던 그 시절로 추억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조선의 말기에서 조선이 멸망해서 역사가 끝났습니다. 현대사는 저희 초등학교 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현대사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대사는 국사에서는 안 가르치는 법이다 하고 끝내셨어요. 와, 초등학교 교육하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 아직도 쟁쟁해요.
조선이 멸망해서 끝납니다. 그럼 조선이 멸망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면 맞아 나도 그래서 해주십시오. 조선이 망한 4대 권위를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중학교 시험 봐야 되니까. 그때는 중학교가 2피 제도였어요. 국사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4대 권위 난다 외워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웠어요. 아마 지금도 외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색당쟁 나오죠? 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성리학의 공리공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생이 성리학의 공리공론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반상제도, 대원론의 쇄국정책, 사대주의 이런 거 있었습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대답은 안 하셨지만 한글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셨어도요 맞으면 끄덕끄덕 하시는 거 맞아 그려 해주십시오. 왜냐? 외부 세계에 자주 반응하고 더 자주 반응할수록 젊어집니다. 반응 안 하시면 노인태가 나요. 자 한번 봅시다. 조선말을 가르치면서 제일 우리 귀에 와닿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사대주의, 우리 조선은 사대주의에 물들었다고 배웠잖아요. 사대주의란 말을 지금 처음 들으셨거나 나 사대주의란 말 들어봤는데 사실 그 뭔 소리인지 몰라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분. 이런 분이 여기에서 3분의 2는 줘야 됩니다. 사대주의라는 말 뭔 말인지 들어는 봤는데 잘 몰라. 아니면 오늘 처음 들었어. 이런 분 지금 한 분 손 드셨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좋으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 그거 무슨 말인지 몰라. 두 분, 세 분. 근데 이분들은 저 수업 끝나면 학생과로 오십시오.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대주의는 한국인의 영원한 컴플렉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어디 가서 미국 칭찬 못해요. 미국 좋은 나라야 이런 말 못해요. 왜? 사대주의야 이런 말 들으니까. 일본한테서도 우리 배울 거 많아 이런 말 못해요. 사대주의 소리 들을까봐. 중국 좋은 소리 함부로 못해요. 왜? 사대주의자라고 욕먹을까봐. 사대주의자라고 하면 무언가 좀 들떨어지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대주의가 뭔 말인지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사대주의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대주의가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그런 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 영어로는 사대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구글 들어가서 쳐보셔. 치면 나옵니다. 저 쳐봤죠? 나옵니다. 그런데 사대주의가 아니고 사대주의와 비슷한 영어를 갖다 놓고 구글 번역기가 이게 사대주의야 라고 또 저를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딱 사대주의려면 OECD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혹은 케임브리지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없어요. 알아두세요. 영어에는요 사대주의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 독일어에도 없습니다. 프랑스어에도 없습니다. 스페인어에도 없습니다. 왜냐? 라틴어에 사대주의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유럽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학술 용어도 아니고 시사 용어도 아닌 사대주의란 말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러면 사대주의가 섬길 큰 대 맞죠? 큰 나라 섬기는 주의. 그러면 저는 제 소개 안 드렸네요. 저는 오늘 국사 역사 말씀드리지만 국사과 교수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샬라 하는 중어중문학과에서 평생 현대 중국어 문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 책상에 가장 좋은 중국어 사전이 이영조 선생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어요? 중국어 사전 있잖아요. 중국어 사전에서 사대주의를 찾아봅니다. 자본주의 있습니다. 공산주의 있습니다. 민족주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큰 중국어 사전에 사대주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인들도 사대주의라는 말 모릅니다. 와, 놀랍죠? 일본어 사전에는 사대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만 사대주의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사대주의를 다 합니다. 아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세 분만 사대주의가 뭔 말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한국인은 다 알아요.
이상합니까? 이상합니까? 유럽 사람 전혀 모르고 중국 사람 전혀 모릅니다. 일본 사람도 전혀 모릅니다. 한국인은 다 합니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1 이상하다, 2 안 이상하다, 3 모르겠다. 몇 번?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대주의 근원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해서 퍼뜨러지게 되었는가? 1884년에 일본에 후쿠사와 유키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쿠사와 유키치의 얼굴을 다 압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일본 돈, 일본 화폐 10,000원권에 보면 오른쪽에 멋진 사나이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예. 네, 이 친구가 후쿠사와 유키치입니다. 후쿠사와 유키치는 누구냐면 일본에서 명치 유신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작업입니다. 이 일본의 근대화 작업의 논리적,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 준 것이 후쿠사와 유키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후쿠사와 유키치를 선생님이라고 대단한 철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대동아 전쟁 때 천황폐화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철학계에서는 철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는 한없는 비수 같은 반 같은 이성적인 존재이어야 합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후쿠사와 유키치가 명치유신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학을 간 건 아니지만 유럽에도 많이 갔다 왔고 미국에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서구를 보고 일본은 빨리 아시아를 벗어나서 벗어날 탈자 아시아 탈아론을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화해야 한다. 그래서 입은 들어갈 입구는 불합화.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야 한다. 입구를 주장한 것이 이 사나이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명치유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언젠가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조선을 정벌해야 할 때는 미리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논리적 기반이 필요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드디어 시도했습니다. 1884년 12월 15일 시사신도라는 일본 신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매일경제라는 신문 아시죠? 많이지. 그것이 시사신부가 그 신문의 전신입니다. 자기가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개인이 그냥 신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후쿠사와 유키치가 개인이 발행한 신문이 시사신부입니다. 그 신문에 사설을 실었어요. 제목은 조선사변입니다. 6.25 사변할 때 사변, 조선사변. 조선에서 변고가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조선의 민비를 비롯한 사람들이 청나라 편이 됐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일본과 친해야지 저 사람들은 왜 청나라와 친할까? 하고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대주의란 말을 후쿠사와 유키치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맹자 양해와 하편 제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선왕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외교관계를 가는데도 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합니다. 외교관계를 맺는 데에도 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질고 어진 자만이 큰 나라를 가지고도 작은 나라를 섬깁니다. 섬길 사자, 작은 소자, 사속 되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쓱 따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큰 나라를 가지고도 어진 자만이 큰 나라를 가지고도 작은 나라를 존중해 줍니다. 섬깁니다. 사속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자만이 유지자가 있는 이소사들 지혜로운 자만이 작은 나라를 가지고도 큰 나라를 섬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면 다 섬깁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존중하다가 맞아요.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존중하고 작은 나라를 큰 나라를 존중하라. 그래야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이게 맹자의 의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 센텐스입니다. 되겠습니까? 한 센텐스니까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존중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존중하라.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존중하라. 사속.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존중하라. 사대. 한 센텐스에 나오는데 후쿠사와 유키치는 너무나 놀랍고도 비양심적으로 사대만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사대를 한다. 사대를 한다라고 하려고 보니까 사대가 학술적인 용어 같지도
저널리스틱한 용어 같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학술적인 용어처럼 만들까 하다가 저보세요. 하이폰 ISM 이즘을 하나 붙여보자. 4대 이즘 되겠습니까? 4대 이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보자 하고 이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이치가 4대 주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84년 12월 15일 이 시사신보의 사설에 조선사변이라는 글을 쓰면서 조선 사람들은 4대주의에 물들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계도시켜야 한다. 언젠가 어떻게 가서 가능하면 정벌해서 이게 깔려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철학자가 명치유신을 주도했던 철학자가 언젠가 조선을 정벌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4대주의란 말을 유럽에서는 당연히 없겠죠? 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안 써요.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 가끔 써요. 한국 사람 5천만이 거짓말 좀 못하면 다 합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예. 얼마나 이상합니까? 1. 매우 2. 상당히 3. 오지게 더럽게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요, 후쿠자와 선생님이 우리 조선은 4대주의에 물들었대 라고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역사 저서나 논문에 썼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관계 저서나 논문 몇 번 보셨습니까? 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 아느냐? 교과서에 쓴 것입니다. 교과서에 썼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너무너무나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뭔가를 하다가 모르시면 요새 ChatGPT 들어가죠? 근데 한 몇 년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물었잖아요. 중국에도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게 있어요. 바이두라고. 제가 바이두에 들어가서 중국 바이두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4대주의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4대주의 한자도 써놨어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한글 훈민정 한글로 4대주의 콜론 하고 조선어. 중국은 지금도 한국을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어 가로 닫고. 한국인은 이런 경우에 이 말을 쓴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 중국도 안 쓰고 서양도 안 쓰고 일본도 거의 안 쓰는 말을 4대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5천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4대주의라는 말은 가능하면 안 써야 돼요. 왜? 후쿠자와 유시가 쓴 그 의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 말 쓰면 안 되냐? 만에 하나 쓰려면 당당하게 써야 됩니다. 왜? 4대는 어느 나라나 다 합니다. 일본은 미국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오지게 잘 듣죠? 예, 4대는 지들이야. 전 세계가 다 강대국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찰스 다윈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 생존입니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응하다가 뭐냐면 약자가 강자의 눈치도 보고 강자의 말도 들어주면서 강자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게 적자 생존입니다. 모든 생물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나라의 말을 듣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대국을 말도 들어주고 또 이용해 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강한 나라, 야 싸워지, 나라가 망해도 싸워야지 이런 분들이 있죠. 술자리 가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조직 깡패를 만나면 엠방 네가 사내 기간 죽더라도 막 그놈하고 싸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야 돈 있으면 집어주고 집에 와.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집어주고 와 하지. 이거 조폭을 만나 조폭만 죽더라도 싸워 라고 하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국제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4대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 장난에 5천만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가끔은 가슴 아프십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죠. 네. 사색당쟁 한번 봅시다. 저는요, 지금도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조선의 선조들은 하루 종일 단팥싸움하고 자면 꿈에서도 하고 다음날도 했다. 이래서 500년 내내 단팥싸움으로 물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팥싸움 계보가 더럽게 복잡하잖아요. 동인, 서인, 노론, 저 공부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어요. 그런데도 이건 안 외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이걸 내 요새 뭐 시험에 나면 틀리겠어. 이것만 외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나 조선은 단팥싸움 당쟁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신 나머지 하신 것이 거짓말이냐? 정말이었습니다. 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텔레비전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역사 연속 드라마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장기빈 보면 전부 단팥싸움이에요. 영화가 나오도 역사 영화는 전부 단팥싸움이에요. 그러다 텔레비전이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전부 또 단팥싸움이에요. 정말 우리 조선의 선조들은 너무나 단팥싸움에 젖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70 이상 되신 여러분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애국 청소년이었나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선의 선조들은 이처럼 단팥싸움 됐구나. 그런데요, 저희들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은근히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조선 역전들은 항상 그러니까 파쟁, 분파를 나눠 싸운다. 일본은 단결을 잘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단결 잘하는 일본의 역사에는 단팥싸움이 없는지 알았어요. 그때는 또 중국이 단결 잘하는 나라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화교들은요 단결력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더 단결력이 좋은 중국의 역사에는 단팥싸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산실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영국을 민주주의 산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우셨죠? 예, 또 신사의 나라.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 산실 영국의 역사에는 단팥싸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를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문화의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프랑스 문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나요? 예, 문화의 나라, 프랑스의 역사에는 단팥싸움이 없는지 알았습니다. 독일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독일은 이성의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는 함부르크에 가면 모든 시민이 시인으로 보인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출세하고 돈을 벌어서 함부르크에 가봐야지. 모든 시민이 시인으로 보이는지. 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함부르크를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에게 갖게 만든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한 세계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되시죠? 예. 왜 독일을 이성의 나라라고 했는지 몰라요. 아마 괴테가 있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선만 그러면 단팥싸움이 있었는가? 전 지구상에서 조선만 단팥싸움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가 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는 단칼에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저는 제 전공이 너무 한문해야죠. 중국어 해야죠.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분야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무왕인 정식관 내 친구 하나가 성도 이 책은 꼭 봐라 해서 본 게 한 권 있는데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저자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은 뭐냐면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쓴 책이에요. 세계적인 인류 정치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저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책에 이런 규절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권력이 존재하는 모든 곳, 조직, 단체, 사회, 국가에는 단팥싸움, 파벌싸움이 존재했고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되겠습니까? 네.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 쓴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쪽, 서쪽,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권력이 존재하는 모든 곳, 조직, 단체, 사회, 국가에는 단팥싸움, 파벌싸움이 존재했고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권력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없어질 것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학자들은 안 없어질 것이라면 차라리 제도화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파쌈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정치할 때 정자 되겠습니까? 당은 사색당쟁, 당파쌈 할 때 그 당사입니다. 정치적인 당파를 만들어. 우리 이런 생각인데요. 어디들 정치적인 당파를 만들어. 정당. 국가에서 돈도 줍니다. 우리는 쟤들이랑 다른데요. 쟤들이랑 다른데요. 오 달라. 얘들도 만들어. 예, 국가에서 돈도 내줍니다. 여러분 정당은 정치적인 당파의 다른 이름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인류 역사상 모든 곳에 있던 당파 싸움을 우리는 역사에서 조선의 선조들만 오직에 당파 싸움 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야. 전 세계에 다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세계사 책을 보니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의 당파 싸움은 그 당시 세계를 보면 가장 점잖고 신사적인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정적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요새 인터넷 많아서 다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정적을 죽이는 방법이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탑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템스강 옆에 있는 런던탑 보셨죠? 런던탑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감옥소입니다. 정적을 거기에 가다 가둡니다. 밥도 안 줍니다. 그냥 가둬놓고 그냥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 그럼 나중에 뼈가 발견이 돼요. 이게 누굴까? 기록이 없으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maybe 아마도 그때 이런 망이 있었으니까 그때 자기 정적을 죽인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런던탑 뒤에 잔디밭이 파랗게 있습니다. 예, 그게 아주 관광 명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상대방 정적을 재판 없이 목 잘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이래요. 무지무지한 당파싸움, 아주 비열하고 비참한 당파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인 당파싸움이었다는 사실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쟁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 국사 배우다 신경질 때 있잖아요. 국사 배울 때 언제 제일 신경질 나요? 침략 당한 거 배울 때. 맞죠? 예. 침략 당한 걸 배울 때, 침략사를 배울 때는 짜증이 나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침략 당한 걸 배워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짜증이 나냐면 여러분 다 짜증나게 배우셨을 겁니다. 침략사를 기술한 국사학자의 관점이 안목이 한반도 내에만 빠글빠글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객관적 관점, 과학적 관점 뭐냐면 편견 없는. 생각나십니까? 편견 없는 자료 수집과 편견 없는 관찰. 편견 없는 관찰을 위해서 제가 객관적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에서 봤으면 밖에서도 보죠. 그럼 침략사도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보면 다른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 그건 10분간 휴식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지. 전쟁이 우리에게 비참하게 기억되고 괜찮아요. 박수를 치면 저는 노래를 합니다. 제가 대전 저 효동에 가면 신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신광사 요새는 넓은 땅이지만 그 정원에 과거 6.25 때 집이 있었어요. 딱 하나. 거기에서 태어나서 인동에서 어린 유아 시절을 보내고 신안동에서 국민학교 3학년까지 있다가 삼성동에 가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전에 오면 향리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좀 집중이 되려나 했더니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전쟁이 침략당한 걸 배울 때마다 짜증이 나는 이유를 여러분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략사를 기술한 사학자, 역사학자의 관점이 한반도 내에만 빠글빠글 모여 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만 침략당한 걸 보면 뭐가 보일까요?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 문화재 불지르고 훔쳐가고 우리 부모 형제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침략당한 것은 비참한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말이야? 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과 그 자료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
또 하나는 안에서 봤으면 밖에서도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략당한 역사도 밖에서 보면 다를까요?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략한 걸 처음에 할 때는 수나라가 나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것이 우리 역사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의외로 만만치가 않은 전쟁입니다. 수문제, 그럴 문자, 황제 제자 수문제라는 사람이 수나라를 통일했습니다. 이 수나라의 국토는 중국 역사상 가장 방대한 국토였습니다. 가장 방대한 국토를 통일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주변국까지 전부 집어삼켰다는 뜻입니다. 이때 수나라 인구가 4,6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를 수문제가 통일해놓고 보니까 저 동쪽에 뭐 하나가 남은 거예요. 고구려. 감 잡히시죠? 저것도 치자 그랬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책입니다. 한국은 수서, 수나라의 역사책을 수나라 숫자, 기록할 서자, 수서라고 하고요. 이 역사책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건 저의 소설은 아닙니다. 두 권 내에 없는 건 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수문제가 통일하고 나서 고구려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고구려를 치자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수나라 신하들이 고구려를 공격한 걸 전부 반대합니다. 거기만은 치지 마시옵소서. 이유는 안 나옵니다. 중국 역사책에 안 나오는데 고구려만은 치지 마시옵소서. 수문제가 치고 싶은데 참으시옵소서. 못 참겠는데 꼭 참으시옵소서. 이건 제 농담입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수문제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통일전쟁 하느라고 수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 또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고구려 왕에게 황제 폐하의 특사를 보냅시다. 고구려 왕아, 수나라 조정에 입조하라. 입조하라는 말 아시겠죠? 들어갈 입자, 조정 조자. 수나라 황제를 임금으로 모시고 나는 당신의 신하여 라는 걸 말하게 하자. 이게 뭐냐면 쉽게 제후국이 되라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수나라의 제후국이 되라. 그러면 공격을 안 하겠다 라는 내용을 전하는 특사를 보냅시다 그랬어요. 수문제가 그래 전쟁 안 하고 제후국 되면 됐지 뭐 원래 목표가 그거니까 하고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고구려 왕이 영양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단한 왕인데 우리 역사에서 중시되지 않습니다. 영양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조선시대 효종은 북벌교육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신하들한테 물어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신하들이 2명을 드는 거예요. 영양왕과 세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미 영양왕은 대단한 왕으로 신하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양왕 앞에 중국 수문제의 특사가 와서 입조하시오. 수나라의 제후국이 된다고 말하시오. 그러면 전쟁을 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양왕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나보고 이들 왕을 군주로 모시고 나는 신하임을 자처하란 말이지. 그렇소. 싫어. 못하겠는데 하고 보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수문제는 대단히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얼마나 냈을까요? 1. 매우 화를 냈다. 2. 꽤 냈다. 3. 상당히 냈다. 오지게 냈다. 몇 번? 오지게 냈다. 오지게 화가 났겠죠? 수문제가 치자 그랬어요. 그런데 수서와 자치통감에 의한 신하들이 또 말해요. 거기만은 정복전쟁을 하지 마시옵소서.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감 잡히십니까? 네, 저 나라는 함부로 당하지 않는다가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치지 마시옵소서. 못 참겠는데 치자. 그런데 신하들이 마침내 또 하나의 건의를 황제한테 합니다. 폐하, 이전에 보낸 특사가 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특사를 한 번 더 보냅시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하는 이것을 감히 고구려 왕이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수문제가 듣고 나서 그것도 그럴만하다 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특사를 또 보냈어요. 영양왕이 듣고 나서
야, 나 저번에하고 똑같잖아. 똑같소. 안 간다고 했잖아. 가! 하고 쫓아보냈어요. 그러면 이 보고를 들은 수문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빨리 하세요. 일 꽤 상당히 매우 두렵게 무심장에 화가 났겠죠. 아니 감히 고구려의 왕이 이 대제국 인구 4,600만의 수나라 황제의 말을 거절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양왕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 역사에서 나온 실화입니다. 영양왕은 이제는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피할 길이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말갈족, 만주 속에 말갈족이 살았어요. 말갈족 족장한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 지금 수나라와 한판 싸울 거거든. 군대 좀 보내봐. 그랬더니 말갈족이 10,000명의 군대를 보내왔어요. 10,000명은 중국의 역사책에 나온 사실입니다. 10,000명을 거내왔어요. 영양왕은 이 10,000명과 고려 군사를 합쳐서 뭘 했냐면 바로 요동반도가 있죠. 여러분 요동반도 맨 밑에 대련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북극으로 쭉 이렇게 경도를 그으면 해안지방에 조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차오양. 제 중국 발음 좋죠? 중국과 교수니까. 예, 차오양. 그것이 수나라 때는 영주라고 불렀어요. 영주를 공격해서 초토화시켰어요. 이 영주 총관이 도망을 갔어요. 이게 수문제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왜 영주를 초토화시켰느냐?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여성분들 때문에 남성분들 뻔히 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오늘날 조양시 영주가 수나라의 최동단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마지막 병참기지였습니다. 남성 여러분 아시겠죠? 여성 여러분 저도 봅시다. 전쟁할 때는 전투 병력만 가지고는 전쟁을 못해요. 무기도 가져가야 되고 식량도 가져야 되고 말먹이도 가져가야 되고 수레도 갖다 놔야 돼요. 포탄도 갖다 놓고 되겠습니까? 이걸 쌓아놓는 곳을 병참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에서 이 고구려 접경 영주라는 곳, 오늘날 조양이라는 곳에 병참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쭉 수나라 군대들이 룰랄라 가볍게 와서 여기서 무장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돼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의도를 아시겠죠? 이들 고구려 우리랑 전쟁할 거야? 복경서부터 한번 와봐. 이제 하자. 수문제에게 이 보고가 들어갔어요. 영주 총관이 도망갔다. 영주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수문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니, 감히 고구려가 수나라를 선제 공격을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제는 신하들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만의 대군을 동원해서 문제가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랬는데 중국 역사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황제 폐하께서 친정 직접 정벌에 참여하지는 맛이 없어서. 왜? 맛이 없어서. 이유는 안 나와요. 맛이 없어서. 여러분 감 잡히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로 열고 야마 네가 직접 갔다가 지면 망신이잖아. 가로 닫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역사서 보면 뻔해요. 그렇게 나와요. 황제가 친정을 못하도록 신하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기 두 아들한테 좌군, 우군을 맡겨서 30만 원 줘서 고구려를 정복하게 시켜요. 근데 수나라 역사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딱 한 줄 나와요. 사자, 죽은 자가 18구, 10명 중에 8, 9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10명 중에 8, 9명이 죽어서 돌아왔다.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전황이 전혀 없어요. 그럼 대충 감 잡히시죠? 완전히 진 거예요. 이 수문제는 화가 입혀놨어요. 자기 두 아들을 앉혀놓고 사약을 내렸어요. 네 애비는 이 큰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 니들은 그때 고구려 인구가 300만이에요. 300만인 고구려에 30만의 군사를 줬는데 이가 나를 못 이기고 와? 약 먹고 죽어! 하고 독약을 내렸어요. 사약을 내렸어요. 황제가 일선 대노를 해가지고 사약을 내렸는데 누가 여기에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딱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누굴까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엄마! 엄마죠. 두 아들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엄마 직업이 화물거 아닙니까? 성이 독고예요. 독고 화우가 극간하면 고구려 때문에 생떼 같은 내 자식 둘을 죽일 수가 없다.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났어요.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저 좀 봅시다. 그 대단한 수문제, 중국의 수나라 황제 수문제는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신 분.
제가 중계해 드릴게요. 아내 말을 들어야지. 문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성 두 분은 들었을 것 같아요. 남성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윤 선배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양재가 있죠. 아유, 환장하고 대한민국 남자가 언제 이렇게 됐어요? 제가요 한 20년 전에 강연을 하면 남자들이 다 안 들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물어보면 다 들었을 거래요. 여성 여러분 저 좀 봅시다. 수컷은 암컷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의 세계가 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내 말을 다 들어줄 거면서 꼭 겉으로는 안 들어준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게 가장 촌스러울 때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시대가 개명해가지고 이렇게 쭉 앉으셔서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황제가 들었어요. 독고 황후의 말을 듣고 사약을 거뒀습니다. 이래서 두 형제가 살아났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수양제입니다. 이제 스토리가 잡히시죠? 왜 수양제가 황제가 되자마자 고구려를 공격하라. 이제 감이 잡히시죠? 수양제는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이 쭉 동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바다에서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그 만리장성이 끝나는 그 해안에 산해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산해관이 중국의 마지막 병참기 군대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 산해관에 모여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향해서 군대가 출발합니다. 중국 역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113만 3,800명의 전투 병력이 고구려를 향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장 안 끝났어요. 전쟁은 전투 병력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급 부대가 따라가잖아요. 식량 메고 말목이 메고 무기 메고 수레 끌고 이 보급 부대가 이거의 배가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 900리에 이어졌다. 첫 열이 출발하고 마지막 열이 갈 때까지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해군이 빠졌어요. 해군이 어떻게 나오냐면 산둥반도 레주라는 곳이 있어요. 레주에서 전함 300척이 평양성을 향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해군은 몇 명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빼겠습니다. 전투병력 113만 3,800명 곱하기 2하면 여기다 220만을 더하면 330만이잖아요. 330만이 고구려를 무찌르 간 거예요. 인구 300만의 고구려를 무찌르 간 거예요. 근데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전황이 수나라 역사책에 많이도 안 나와요. 그냥 패했다 이렇게 나와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5번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다 패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전쟁은 병부시랑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고구려에 투항을 해버려요. 곡사정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마지막 5차 공격을 수나라가 해요. 하면서 고구려에 뭐라고 하냐면 곡사정이라는 병부시랑 그놈을 우리에게 돌려다오. 고구려 왕이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왜? 그럼 니들이 포로로 잡은 우리 국민 병사 돌려다오. 그래서 막 교환을 했어요. 이런 일까지 났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그 유명한 을지문덕의 살수 대작전 기억나십니까? 네, 이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잠깐 이걸 바깥에서 보면 무슨 일이 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크리스 피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전공이 전쟁사예요. 인류 역사상 전쟁만 연구해요. 이 친구는 제가 왜 친구라고 하냐면 제가 자주 만난 사이는 아니고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적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라고 합니다. 전쟁사만 연구해요. 이 친구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300몇십만의 저 병력은 온 인류 역사의 전쟁사상 세계적인 1차 대전 이전 가장 많은 병력이 동원된 전쟁이었다. 저것을 고구려가 어떻게 이겨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유감이다 그랬어요.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전쟁 하나 있어요. 온 인류의 전쟁 사상 그 앞에 단일 전쟁 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 동원된 전쟁이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단일 전쟁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일어났었냐면 유럽에는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단일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300몇십만은 세계적 1차 대전 이전
여러분 세계적 1차 대전이 언제 난지 아세요? 1914년입니다. 이게 끝난 게 1918년이에요. 일단 1900이 들어가면 20세기잖아요. 우리 엊그저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세계적 2차 대전 이전 온 인류의 전쟁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 동원된 게 수나라 고구려 전쟁입니다. 이걸 크리스피어스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인구 300만의 고구려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maybe 아마도 고구려는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싸운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투키디데스가 쓴 유럽의 전쟁사입니다. 고대 전쟁사. 여기를 보면 병력이 360만이 동원됐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역사가들은 아이고 그건 투키디데스가 잘못 들은 거야.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썼거든요. 근데 병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온 인류 역사상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 군대 수는 그 나라 총 인구의 10%를 못 넘습니다. 자, 왜냐면요. 절반은 여자 빼요. 15세 이하 남자 빼요. 70세 이상 남자 빼요. 그 사이에 또 사람이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화를 못 쏜다거나 그러면 또 빼요. 그래서 10분의 1이 가장 많은 병력이에요. 이걸 증명해낸 것이 몽골군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대회 몽골 전쟁을 할 때 동원한 군대가 10만이에요. 그때 몽골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키디데스가 쓴 그 에게해 부근의 그리스의 부근의 인구를 몽땅 합치면 얼마냐? 32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많이 모였다면 32만이다. 이 사람이 잘못 듣고 360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온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말한 온 인류의 전쟁사상, 세계적 1차 대전 이전 온 인류의 전쟁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 동원된 것이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입니다. 이거를 고구려는 기가 막힌 전략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성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 대단한 거. 언제 이길 수 있냐면 만약 고구려 백성들이 야 수나라 인구가 4,600만이래 가장 큰 제국이래 저걸 어떻게 이기냐. 근데 우리가 야 고구려 봐라 이 왕권 이 자식들 말이지 백성 수탈이나 하고 억압이나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이런들을 위해서 왜 싸우다 죽어야 되냐. 차라리 한국 가자 한국 살자 이러면 이 전쟁은 지입니다. 언제 이길 수 있냐면 그래도 우리는 고구려가 좋아 할 때만 이 전쟁을 이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다는 뜻입니다. 고구려 정치가 그 정도는 됐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십시다. 대몽황쟁 30년 몽골의 고려 침략이 있죠. 이 대몽황쟁 30년은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왕은 강화도로 도망갔고 한반도에 있는 백성들은 죽으라고 고생을 했어. 이거를 30년을 버텼어. 이게 대몽황쟁 30년이야.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거의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저한테 시계 좀 줬어요? 속이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싫어요. 하셔요. 싫어요. 상당히 친해 보이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요, 이 다음이 있으니까 이 전쟁 얘기는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요, 잡아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리거든요. 이게 제가 조정을 하느라고 이 이영조 교수님의 시계를 빌렸습니다. 시계 품질이 38시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8시계래요.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자 봅시다. 그러면 몽골 전쟁이란 뭐냐? 1231년 몽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도 몽골이 시시때때로 침략해 왔어요. 본격적인 대군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231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끝났냐? 1259년 3월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 전쟁사를 좀 빨리 말씀드리려고요. 이때 고구려 왕이 노풀고자 고종입니다. 강화도로 갔습니다. 왜 강화도로 가느냐? 강화도는 섬이죠. 바다가 있죠. 바다를 끼고 몽골과 대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왜? 몽골 지도 생각해 보세요. 해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노조는 놈도 하나도 없어요. 노조는 놈도 저는 주만식하고 노조는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몽골군은 계속 야 고종아, 네가 강화도에 있다는 말은 우리랑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와서 우리 칸을 만나. 형식적이라도 좋으니 칸의 제국이 되겠다고 약속만 해줘.
그럼 우리 군대 철수할게 이랬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징기스칸은 대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저 유럽까지 가서. 근데 어떻게 한반도에만 군사를 계속 묶어둬요. 군사가 부족해 죽겠는데 지금 이 지경이 난 거예요. 고종은 아니 못 나가. 끝까지 하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종의 가장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났냐면 거두절미하고 끝난 모습을 얘기해 드릴게요. 1231년에 시작된 이 전쟁이 1259년 3월에 그러니까 만 29년 걸렸죠. 1259년 3월 초라고만 역사에 나와요. 3월 초에 고종은 박의실이라는 저 찾으면 없다고 하세요. 박의실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육군 장군한테 박 장군 가. 지금 요양 만주 요양에 몽골군 극동사령부가 있어. 가서 그 사령관을 만나서 외교 협약을 맺고 와 하고 박의실 장군을 파견했어요. 박의실 장군한테 고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외교 협약을 맺으면 반드시 이 규절이 들어가야 해. 1259년 3월 초에 보내면서 3월 말 이달 말까지 몽골군은 단 한 명도 고려의 영토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걸 넣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뭔 소리예요? 다시 해드릴까요? 3월 말까지 몽골군 병사는 고려의 영토 내에 한 명도 남아있어서는 아니 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100% 자진 철병해 이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저들은 왕인 내가 강화도를 나와서 칸을 만나라고 할 것이야. 그런데 나는 절대 안 나가. 알았지? 끝까지 버티면 왕세자가 대신 간다고 해봐. 이랬어요. 여러분 왕조 사회에서는요 왕이 구금되거나 잘못해서 죽으면 왕조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절대 왕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왕세자 죽어도 돼요. 왜? 동생 또 왕세자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박의실 장군은 이걸 가지고 몽골군 극동사령부로 갔습니다. 군인끼리 만나니까 말이 잘 됐나 봐요. 그때 몽골군의 극동사령관은 이름도 지랄 같아요. 지랄타이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몇십 년 전에 지랄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자료는 몽골의 스페링을 보면 지랄타이가 아니라 자랄타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 자료는 자랄타이라고 나와요. 저는 지랄타이라고 배웠어요. 지랄타이가 딱 들었어요. 우리 100% 철병할게. 그런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왜? 지금 대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군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갈게. 대신 이들 왕이 우리 칸을 만나.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왕은 못 가신다고 했어. 그럼 왕세자가 대신 가는 걸로 하자. 자랄타이가 좋아. 협약을 맺었어. 그래서 박희실은 루루랄라 고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너무 기뻐서 확인하자. 이달 말까지 정말 몽골군 병사가 100% 자진 철수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3월 말까지 보니까 100% 자진 철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4월 음력입니다. 4월 25일 날 고려 왕조는 왕세자 이름이 전이에요. 고려는 성이 왕씨잖아요. 왕전 왕세자 전이 40명 여기 정성 판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40명의 수령을 이끌고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4월 25일 날. 그리고 만주에 가서 몽골군 극동사령관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를 만나지 말고 저쪽에 감죽성을 가라. 거기 우리 황제가 그때 몽골의 황제는 몽케칸입니다. 몽케칸을 만나라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몽케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칸과 외교 협약을 맺은 왕조는 중국의 서쪽 끝까지 왔어요. 근데 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정보전이 시작됩니다. 왕조는 누구랑 협약을 맺어야 되느냐? 2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는 몽케칸의 아들 장장, 하나는 몽케칸의 동생. 누가 맞느냐 하다가 왕조는 위대한 판단을 해요. 이거는 몽케칸의 동생이다. 동생이 쿠빌라이. 쿠빌라이랑 협약을 맺자. 쿠빌라이가 어디냐고 했더니 산동반도에 뺐어요. 그럼 또 동쪽 끝까지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동쪽 끝까지 왔어요. 그 음력 11월에 산동반도 부근의 하남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쿠빌라이가 왕세자 전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 대단한 당태종의 침략도 막아낸 고구려의 후손인 고려의 왕세자가 나를 보러 왔다니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저는 말해 우리 아버지는 당신과 이러한 협약을 맺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권력투쟁이 막 시작된 거예요. 몽케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쿠빌라이도 자기가 대권을 잡을 칼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쿠빌라이가 그랬어요. 사실은 난 아직 칸이 아니다. 난 아직은 실력자가 아니다. 내가 실력자가 되면, 칸이 되면 당신이 말한 대로 협약을 맺어주겠다.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왕세자는, 왕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아버지 고려왕 고종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92년 초에 3월에 왕위에 등극해요. 이 사람이 원종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원종이 등극한 지 보름 후에 쿠빌라이도 드디어 권력 더징에서 성공해가지고 쿠빌라이 칸이 돼요. 그래서 고려랑 협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고려와 원나라 몽골의 협약은 고려에 굉장히 유리하게 맺어졌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세월이 갈수록 요구 조건이 자꾸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대몽왕정 30년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를 몇 개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당시 몽골이 침략하고도 침략한 나라와 협약을 맺고 자진철병시킨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되겠습니까? 몽골의 침략을 받고도 협약을 맺고 자진철병시킨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1년에서 1259년이니까 29년 동안 집회를 봤어요. 29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대몽골 제국을 건설하자. 이 몽골 제국은 아직까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넓은 제국은 maybe 아마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세계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몽골 제국이요. 자, 중국을 통째로 점령했습니다. 자, 서쪽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반도까지. 위쪽으로 모스크바를 점령했습니다. 핀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퇴각을 한 거예요. 이 대몽골 제국을 세울 때까지 몇 년 걸렸냐면 25년 걸렸습니다. 잠시 25년도 머리에 넣어두시죠. 그런데 이 몽골 제국 가운데 한 나라를 완전 점령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왜? 땅덩어리 크잖아요. 중국을 몽골군이 통째로 점령하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대몽골 제국을 세우는데 25년 걸렸습니다. 한 나라를 점령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중국 점령입니다. 24년 걸렸습니다. 근데 고려를 29년을 공격하고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려왕과 협약을 맺고 100% 자진철병을 시켰습니다. 고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누가 싸웠냐면 삼별초 아시죠? 들으셨죠? 정식 군대와 민간인이 합쳐진 거예요. 이 나라 땅 사람들 민간인이 잘도 싸워. 이걸 알아야 금모으기 운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금으로 싸우나 힘으로 싸우나 똑같잖아요.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나라가 되면 세계 청소년이 배우는 세계사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을 사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몽골 제국처럼 돼 있어요. 색깔 표시가. 이렇구나. 우리가 좀 더 강한 나라가 되면 세계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배운 세계사 책을 다시 편집을 시킬 수 있어요. 사실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빼라. 그러면 세계 청소년들이 와, 저 코리안들 대단하구나. 대단하다. 뭐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1945년에 지금까지 45, 55년, 26년, 45년, 26년, 70, 한 1년, 70여 년 됐잖아요.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100년이 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되겠습니까? 유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했어요. 맞죠? 네. 2016년에 유엔이 인정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선진국 안 할래. 빼. 근데 아니야. 니가 선진국이야. 싫다니까. 이제 선진국이야.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왜 빼냐면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면 유엔에 납입해야 될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식들이 선진국이라고 집어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1세기 이내에 70여 년 만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힘을 세계의 청소년들이 바로 대몽왕정 29년에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동의되십니까? 백성들이 싸. 다른 나라는 백성들이 싸우는 일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적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무조건 백성들이 싸웁니다. 정말. 자, 그러면 대망은 30년 빼겠습니다. 그 대단한 중국을 점령한 데 24년 걸린 몽골군이 29년을 공격하고도 한반도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자연철을 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다른 바깥에서 보면, 와, 우리 고려 민족들이 대단했구나. 고려의 민족들이 대단했구나. 이걸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우듯이 고려는 최씨가 반란을 일으키고 뭐가 해서 썩어 빠지고 백성을 수탈하고 그랬다면, 고려의 백성들이 이랬어야 됩니다. 야, 이 따위 왕조를 위해서 우리가 왜 싸우다 죽어야 돼? 몽골은 항복을 하면 틀림없이 살려줬습니다. 아십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항복을 하면 틀림없이 살려줬습니다. 몽골은 그게 정책이었어요. 자, 차라리 항복에 살자. 이 따위 왕조를 위해서 우리가 왜 싸우다 죽어야 돼? 이러면 집니다. 어떻게 29년을 버티고 이기냐면, 그래도 우리는 고려가 좋아 할 때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봅시다. 세계사적 입장에서 대몽황장 30년을 보면, 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중국도 24년 만에 망한 걸 29년을 공격하고 우리가 버텨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는 안목이 좀 길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봅시다. 병자호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 비참하셨죠? 그 인조가 머리에 땅에다 쿵쿵쿵쿵 9번을 치고 항복했으니까 그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항복을 받는 의식에 우리 식대로 항복을 하라. 다시 머리 쳐. 그래서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 소현제자 인지를 보내고, 끝까지 조선을 위해서 싸웠던 신하들 인지를 보내고, 그래서 병자호란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남자들은, 여성분들도 그런가요? 흥분 잘해요. 야, 왕이 임마 항복을 하면 어떡하냐, 임마 나라가 망해도 싸워야지, 이런 남자들 많아요. 되게 숫자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강한 민족은 싸움 잘하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민족이 강한 민족입니다. 싸움 잘하는 민족 많았습니다. 돌고족, 여진족, 만주족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흔적이 없습니다. 강한 나라는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인조는 항복을 했건, 지새끼를 인질로 보냈건, 신하들을 인질로 보냈건 조선이라는 국채를 유지했잖아요. 조선이라는 국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다. 왜? 청태종 들어와서는 인조의 항복을 받고 만주 자기네 청나라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명나라입니다. 그때 만주는 명나라의 국토가 아닙니다. 만주는 무주공산이었어요. 여기에 청나라를 세우고 그 대단한 명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청나라 만주족, 야만족이라 알고 계시죠? 야만족인 만주에 세운 청나라가 인구 350만. 그때 명나라 인구가 1억 4천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억 6천만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1억 2천만이라 합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람입니까? 뚝뚝해서 절반 딱 나오니까 1억 4천만이 나온 거예요. 인구 350만의 청나라가 군대 17만을 동원해서 이 큰 명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인구 1억 4천만의 명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300년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이 만주족이 식민 통치를 했을 때의 비참한 상황은, 저 중문과잖아요.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한족은 사람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거지 대접을 받았습니다. 300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깥으로 봅시다. 병자호란 바깥으로 봅시다. 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그 대단한 명나라가 통째로 점령당하고 만주족의 지배를 300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청나라. 그런데 조선은 조선이라는 국채를 유지했잖아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와, 이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그 정도로 만족하냐 너는?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 지위의 임무가 뭐냐면 국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취임 선서문을 읽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틀림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있는 취임 선서문은 자 퀴즈입니다. 누가 쓸까요? 1. 본인이 쓴다. 2. 공보비서가 써준다. 3. 아내가 써준다. 3. 이웃집에 잘생긴 이쁜 아줌마가 써준다. 공보비서? 예. 공보비서? 다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를 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증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해야 한다 하고 나와요. 토시 하나도 바꾸면 위헌입니다. 그대로 읽게 돼 있어. 헌법 69조에 나옵니다. 수업 끝나면 헌법 69조 인터넷 딱 치면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첫 번째 이유죠. 문장 안 끝났습니다. 국가를 보위하며 최고 권력 지도의 최대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보유하는 것이 최고 권력 지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인조는 이마를 땅에다 쪘던 자식을 인질로 보냈던 조선이라는 국채를 보유했잖아요. 맞죠? 500년 갔으니 맞잖아요. 그 대단한 명나라는 보유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아시아적 입장에서 보면 와 어떻게 청나라 중국도 먹어보는데 조선은 안 먹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속 궁금해하시면 여러분은 역사학자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으로 보면 병자호란은 비참한 역사만은 아니다. 그 중국을 몽땅 집어삼킨 청나라의 공격을 항공으로 막아내고 조선의 국채를 519년 가도록 이끈 나라 그것이 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519년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조선의 역사를 끝내면서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조선 500년 만에 망했다.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아니 한 번 문제 대답 안 하시고 꼭 두 번씩 물어 대답하시고 시간 없으시겠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 충청도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 좀 연구해 봅시다. 한국어.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라는 한국어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언제 쓸 수 있는 말일까요? 이거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조선 왕조가 존재하던 시대에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왕조는 600년, 700년, 1000년 가고 조선만 500년 만에 망했을 때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한국인들 아니셔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서 봤으면 밖에서도 보자. 되겠습니까? 밖에 봅시다. 여러분 세계 역사인데 필수.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 건국고 조선이 망한 게 1910년 519년 갔어요. 조선은 정확하게. 그러면 이 시기에 다른 나라 왕조를 보자. 유럽에서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622년 갔습니다. 나머지는 몽땅 500년 이내 다 망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역사인대표를 가지신 분은 이스파냐 왕조가 500년 갔다고 됐을 거예요. 이스파냐 왕조를 들어가 보면 망했다가 이어진 왕조입니다. 근데 망했던 순간이 너무 짧으니까 세계의 역사가 된 이스파냐 왕조가 500년 유지된 것으로 보아줍니다. 사실은 망했다가 이어진 왕조. 전 세계에서 오스만 터키만 623년 가고 2번 두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간 게 조선 519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간 왕조를 놓고 우리는 무슨 짓을 했냐면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이것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간 왕조라면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죠? 조선은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갔을까? 이 생각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어디에서 조선은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갔을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왜? 밖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 관점, 과학적 관점은 이처럼 중요하죠. 자, 이제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평소에 해오던 습관대로 합시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 얼마나 못 살았어요? 이게 상당히 이 뼈에 오지게 찢어지게 몇 번. 찢어지게. 저 때는 제가 77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영화를 봐도 서민들은 다 찢어지게 못 산 걸로 나와요. 드라마 봐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못 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산다 못 산다는 건 여러분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저 노금선 누님 저 좀 보십시오. 제가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못 사는 사람 같아요? 잘 사는 사람. 저렇다니까 제가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못 사는 사람 같아요? 잘 사십니다. 여러분 저보다 잘 사는 분이 옆에 계시면 저는 못 살아요. 저보다 못 사는 분이 옆에 계시면 저는 잘 살아요. 잘 산다 못 산다는 건 상대 개념이고 비교 개념이지 절대 개념이 아닙니다. 맞죠? 예. 그럼 조선의 백성이 못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했을 때 한 3,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전부 못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디에 비해서 못 살았다는 말이죠. 이게 없어요. 그럼 어디에 비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판단하려면 밖을 보아야 됩니다. 안에서 보았다면 밖에서도 보자. 되겠습니까? 2003년에 이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OECD라고 있죠. 거기에 Development Center of OECD가 있어요. OECD 발전국 발전센터에서 앵구스 매디슨이라는 학자를 불렀습니다. 앵구스 매디슨이라는 학자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농업 통계학자입니다. 이 사람을 시켜서 역사적인 경제 통계 서적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03년에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World Economy, 세계 경제. 아직 안 끝났어요. Historical Statistics, 역사적 통계로 본 세계 경제라는 책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1층 해외 관행물실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앵구스 매디슨은 1800년대에 세계 각국의 1인당 GDP를 써놨어요. 1800년에 잉글랜드의 1인당 GDP는 600불. 이건 오늘날 달러가치 600불이 아니고요. 잉글랜드를 600불로 볼 때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치 따지면 안 돼요. 표준으로 볼 때 1870년에 차이나 중국은 530불로 나와 있습니다. 1870년에 조선은 604불로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ABC 조선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동의되세요? 잘 안 되시죠? 예.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절대 안 됐어요. 아니 조선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근데 이때 1870년에 일본은 737불, 저 필리핀은 624불, 태국이 608불, 우리보다 높았어요. 왜냐하면 농업 사회에서는 무조건 산모작 국가가 1등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근데 다른 나라 세계를 놓고 보면 604불 조선은 세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경제학자들이 야 1인당 GDP라는 게 뭐냐고 사기다 사기. 왜? 국가 총생산량을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근데 국가 총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왕조 사이가 몽땅 먹거나 집권층이 몽땅 가져가거나 특수계층이 몽땅 가져가면 백성은 못 살잖아. 그럼 백성이 이제 역사에서는 백성을 피플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인민이 맞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 알려면 뭘 조사할까 하다가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해보자 했어요. 뭐냐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찾아내는 것. 노동자들은 상위 계층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피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자들 비교를 하려니까 각 나라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최고 숙련공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당을 뭘로 계산하냐? 달러로 하면 안 되죠. 왜? 그 지역, 그 사회에 물가랑 연동이 되잖아요. 학자들은 이런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갖다 댑니다. 뭐냐면 먹이에 먹이, 주식. 드디어 작업을 시작했어요. 시대는 1750년에서부터 1759년까지 10년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확하게 영조시대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냈더니 여러분 그때도요 1750년, 1759년 우리 영조시대 그때도 밀라노의 노동자 임금이 제일 높았어요. 밀라노의 최고 숙련공 가장 많이 받는 노동자의 일당이 밀 6.3kg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밀가루 6.3kg이면 5식구 먹고 살아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먹고 살 것 같대요. 제 마누라가 먹고 살 것 같으면 먹고 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밀 6.3kg이 밀라노 지역에 나왔어요. 유럽을 냈어요. 유럽을 냈더니 그때도 런던 지역의 노동자 임금이 제일 높았어요. 런던 지역의 최고 숙련공 노동자의 일당이 밀 8.14kg이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조선은 밀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쌀입니다. 조선을 했더니 8.2kg 나왔어요. 쌀. 그래서 이것도 세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Research of Historical, Economical History, 경제사 연구지라고 하는 학술자, 미국에서 나옵니다. 학술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8.3kg은 1750년에서부터 1759년의 통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조 때는 통계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조 때 통계 자료를 썼어요. 1780년에서부터 1789년까지 1801년까지 자료를 썼어요. 정조가 여러분 왜 위대한 왕인지 아십니까? 정조 때부터는 모든 통계 자료가 다 있어요. 노동자 일당제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정조 때 자료를 보면 노동자들 반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 절반할 때 반. 맞춰보세요. 절반할 때 반. 품질할 때 품. 반품. 뭐냐면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한 노동자의 임금도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전 죽으면 바빠요. 맹자도 만나야 되고요. 주자도 만나야 되고요. 정조대왕하고 세종대왕도 꼭 만나고 싶어요. 정조 만나서는 어떻게 그때부터 이렇게 통계 자료 같은 거를 남길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요. 세종대왕 만나면 한글이 대왕께서만 하면 지금도 컴퓨터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서 만드셨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 죽고 나면 자꾸 사무직 하나 구한다. 나 불러내지 말라고. 나 하늘나라 가서 바쁘다고 그랬어요. 정조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조 때 쌀이 8.2kg의 노동자가 세계적으로 최상위 클래스. 이걸 보면 조선은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걸 강연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재수 동창, 서울대 동창인데 친구 한 녀석이 듣더니 걔는 머리가 좋아서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시카고 대학 경제학 박사입니다. 듣고 나더니 야 성도야, 내가 나한테 한마디 하마 해라. 이게 두 권의 자료, 경제학적인 통계 자료에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근데 두 개의 자료에 있다고 해서 조선이 그 당시 세계로 보면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잘못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알았다. 말 안 할게. 걱정 마라 하고 보냈어요. 저는 기다리는 이 정년 퇴임의 날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자기 전공책 보느라고 다른 분야의 책을 보면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막 그래요. 퇴임만 하면 빌어먹을 내가 정말 조선이 세계적으로 자산 나라인지 증명을 해봐야지. 그 작업을 했어요. 이 세계사책 몽땅 갖다 놓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사책에서 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선이 자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당장 무슨 반론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허교서 그런 말 마 실록과 10년이 들면 초고는 높이 먹고 살았잖아. 맞죠? 초고는 높이 먹고 살았잖아. 맞아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일본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스시 먹었을까요? 여러분 중국의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유산슬 먹었을까요? 유럽의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스테이크 먹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안에서 봤으면 밖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흉년이 오면 유럽의 역사를 보면 덴마크사를 보면 덴마크의 스스로가 썼어요. 1842년까지 덴마크는 유럽 최대의 농업 빈국이었다라고 써놨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농민들이. 근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잖아요. 현대의 화가들이 덴마크의 후손들에게 1842년 이전에 농민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판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광장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덴마크가 얼마나 거지처럼 살았냐면 이때 덴마크에 지식인이 2명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에르 케골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모르세요. 목사? 그런 미시라는 목사입니다. 요즘 자료는 그런 비라고 나오고 옛날 자료는 그런 미시라고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전하려고 보니까 농민들이 밥도 못 먹는 거지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할렐루야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국민고등공민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1842년에. 왜? 덴마크의 청년들을 여기다 모으자. 그래서 농촌 계몽을 하수는 청년을 기르자. 그래서 농촌으로 보내자. 그래서 1842년에 국민고등공민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2년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농촌으로 하나씩 보냈습니다.
이게 농촌운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되겠습니까? 네. 이래서 덴마크 사람들이 숨 좀 쉬고 살게 된 것은 1900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유럽 최대의 농업 빈국에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정말입니다. 영국사를 보면 1844년에 스코틀랜드 있죠? 영국의 맨 아래가 잉글랜드 가운데가 스코틀랜드 크게 있죠? 스코틀랜드에 1844년에 2년에 걸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나냐? 스코틀랜드 전 인구의 25%가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25%가 4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올라올 거야. 인구가 5천만이면 125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게 스코틀랜드 영국입니다. 1845년에 그 옆에 아일랜드가 감자 마른병이라고 하는 흉년이 들었어요. 이때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의 20% 내지 25%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1850년에 스위스가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가요. 스위스 더럽게 작아요. 아시죠? 저는 안 가봤지만 작다는 건 알아요. 전라남도, 경상남도 합쳐놓은 것보다 좀 작아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단결도 잘하고 신사적일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만 나쁘고 서양의 나라들은 다 양반이고 다 문화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스위스가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부족마다 싸움을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스위스는 공용어가 4개, 공용어가 4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또 하나 지도어는 하나 있어요. 공용어가 4개예요. 그러니 스위스의 청소년들은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습니까? 이거 다 배워야 되니까. 오늘날 스위스 대통령의 임기를 아시는 분? 저 지금 본 적 없어요. 오늘 스위스 대통령의 임기는 1년입니다. 왜? 하도 부족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1850년에 합의를 봤어요. 야, 우리 최고 권력 CEO는 임기를 1년으로 하자. 지금까지 1년이에요.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2년을 하면 어떨까? 그럼 또 권력이 생기니까 안 돼. 우리 공평하게 해야 돼. 임기가 1년입니다. 이게 스위스입니다. 그 분열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못 사는 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뭐 해먹고 살았죠? 용병 해먹고 살았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피 흘려주고 목숨 바쳐주고 싸워. 그 봉급을 받아요. 그걸 스위스 가족에게 보내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가장 용감했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났죠. 그때 루이 14세가 왕이었습니다. 루이 14세를 지키는 왕궁의 병력을 근위대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를 지키는 왕궁에 프랑스 군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 군인대 몽땅 스위스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군사들은 봉급만 제대로 주면 죽어가면서도 왕을 살려낸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싸우다 죽어줘야 내 후손들이 영병이라도 해먹고 사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스위스가 숨 좀 쉬고 살게 된 건 1850년 이후입니다. 1850년에 스위스는 유럽에서 이민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프랑스의 시계공업 기술자들이 스위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슬슬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를 누가 팔았냐? 각국에 가 있는 용병들이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이래서 스위스의 시계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숨 좀 쉬고 살게 된 건 1900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1866년에 핀란드에서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핀란드 인구가 20%가 굶어 죽었습니다. 스웨덴, 오늘날 잘 살죠? 스웨덴도 68년에서 66년, 68년까지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물 때는 초근 먹기 먹었잖아요. 스웨덴도 초근 먹기를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내서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정부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나무 껍질에 파란 이끼가 끼어 있으면 그것만 뜯어서 말려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이끼의 해를 쳐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이끼가 낀 껍질을 벗겨다가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되겠습니까? 이들도 초근 목피를 먹었습니다. 이때 스웨덴 사람이 이 흉년 기간 동안에 55,431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시죠?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정리되고 나서 스웨덴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스웨덴 대기근 1860년 8년 그때 55,431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많이 준 게 이번 코로나 사태다. 55,140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하고 얼른 캡처해서 지금 달달달 외운 겁니다. 여러분 유럽도 그랬어? 유럽도 그랬어. 러시아에서는 1917년에 여러분이 잘 아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죠. 여러분 혁명이 일어난 첫날 노동자들이 모여서 와 한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사내 새끼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엄마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왜? 아기가 굶어 죽어가니까. 엄마들은 아기가 굶어 죽으면 전사가 됩니다. 우유와 빵이 없었어요. 그 엄마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 짜르가 황제가 이때 니콜라이 2세가 황제였습니다. 데모를 하면 엄마들은 너무 순진했어요. 황제가 짜르가 우유와 빵을 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총알을 줬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붙고 노동자들이 붙어서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1917년 독일에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대 1차 대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대전 중이죠. 독일에서는 7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1917년에. 여러분 전 세계가 이랬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역사를 보면 일본에서도 농민혁명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이 주도한 농민혁명이 가끔 눈에 띕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기가 굶어 죽으면 엄마들이 낳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랬어요. 전 세계가 이랬습니다. 조선은 그에 비하면 괜찮게 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은 됐어요. 끝나야 되는데 한 5분 더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예. 바쁘신 분 그냥 이제 자주 가시기로 하고요. 전 원래 강연 시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 약속해 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 선배님 조금 더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10분 더 10분이요? 선배님도 10분 더라고 하시는데 1시간 더 하시죠. 저 괜찮은 이따 오후 8시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차표를 8시 표를 사놨어요. 여러분 제 말씀에 약간 모순이 있어요. 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밖에 안 돼요. 맞죠? 그건 안 됩니다. 일리는 있지만 충분한 이유는 안 돼요. 조선은 정말 자살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 5분에 10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실리 아닙니다. 세종이 왕이 된 건 1418년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내가 살아있을 때 너 왕자리에 올라. 내가 너를 철저히 보호해 줄게 하고 태종이 살아있었어요. 그게 1417년서부터 세종은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죠. 세종이 왕이 된 1417년서부터 6년 동안 1423년까지 6년 동안 내리다시 흉년이 들었어요. 내리다시. 근데 세종이 왕이 된 1418년은 언제냐면 조선이 건국된 1492년에 30년을 더해보세요. 30년도 안 지났어요. 조선이 건국되고. 그런데 1세대도 안 지난 거예요. 그럼 조선의 국정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안 됐다고 해주세요.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이고 어떻게 잘하세요? 안 됐죠. 송영수 회장님 그렇게 막 웃으시면 안 돼요. 저 호소문학교 회장님. 자 여러분 세종은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갔을까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겨갔을까요? 여러분이 왕이면 6년에 거친 흉년이 들었다. 이걸 어떻게 이겨가겠습니까? 세종은 놀랍고 놀랍니다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왜 세종대왕 만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세종은 이거를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종은 저는 태종도 만나야 돼요. 또 왜? 태종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세종에게 뭘 물려줬죠? 왕위를 물려줬죠? 왕위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줬습니다. 훌륭한 신하를 물려줬습니다. 태종은 과학자, 취미 과학자 말고 사이언티스트를 영의정, 정승, 판서, 참판 여기에 갖다 포진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초라고 하는 예조 참판, 우리나라 차완 계급의 학자가 있었어요. 과학자. 이 과학자 정초를 불러서 세종은 물었어요. 정초. 어떻게 해야 이 나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까? 여러분 배불리 먹고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쌀을 뺏어오면 돼. 또 하나는 간척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려요. 우리 한민족은 정쟁을 잘 안 하잖아요. 정초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조선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농업 기술서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대로 농사를 짓도록 합시다. 정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세종이 오케이 만들어라. 이래서 1429년에 농사직설이란 책을 정추 변호민 등지 과학자들이 완성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선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농업 기술서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종자 고르는 법, 종자 보관법, 반이랑 농법은 여기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당시에 반이랑 농법은 나왔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비료법입니다. 시비법. 이게 이 책에 다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가니까 세종이 이렇게 하지 말고 목판 인쇄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쇄한다는 말 무슨 말이죠? 많이 찍는다는 말이죠. 그게 조선의 관료들에게 줬습니다. 니들도 농사를 하라. 니들도 농사를 하라. 조선의 관료들에게 다 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사, 도지사죠. 그리고 출연 방백들 한문으로 썼잖아요. 한문. 농민들은 주어도 못 읽어요. 필요한 건 농민들인데 이제 훈민정음 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농민들 책을 써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정방법 얘들한테 주고 너희들이 이 책을 익혀라. 그래서 농민들이 이대로 농사를 짓도록 계도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책이 나옴으로써 조선의 농업 생산량은 얼마가 늘었냐? 한양대학 수학과에 김용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1교포였는데 수학사를 전공했어요. 한국 수학사가 전공입니다. 이 사람의 한국 수학사 출판본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이 나옴으로써 조선의 단위당 생산량은 미니멈 400%에서 맥시멈 800%의 증산 효과가 있었다. 써놨어요. 800%는 좀 과장일 수 있어요. 근데 400%는 저라도 계산 나옵니다. 왜 계산이 나오냐? 세종 때 1400년대까지 이 나라에는요 농업 방법이 휴한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휴한법. 휴는 휴가를 주다. 농지에 휴가를 줘서 한가하게 만들어요. 얼마 동안? 1년이나 2년 동안. 왜? 한 번 농사를 지면 다음에 실풀이 많나요? 땅이 워낙 척박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을 놀려요. 유럽에서 얼마 놀렸죠? 3분의 1만 농사할 수 있어요. 이게 삼포식 농법이라는 겁니다. 원을 세 부로 나눠서 주식, 부주식, 그 다음에 노라. 이걸 돌아가면서 해요. 유럽은 삼포식 농법을 1800년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세종이 이 책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농업 방법이 휴한법에서 연자법으로 바뀌었어요. 연은 연락하다. 이을 연자예요. 작은 만들 작자인데 농업에서는 농사를 짓다는 뜻입니다. 매년 농사를 져도 되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00% 늘었잖아요. 3년 놀리던 집에서는 300% 늘었잖아요. 여기 비료법이 들어갔잖아요. 되겠습니까? 농기구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400% 늘어요. 여러분 농업 생산량이 200%인지 400%가 늘었으면 가히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사책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못 배우셨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 구석당에 있어가지고 저만 본 자료가 아니에요.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농사짓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원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학자들은 절대 국사학교에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수학자들이 쓰는 거죠. 수학자들. 단위 제거를 한 겁니다. 이래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조선의 농업 생산량을 급속히 늘리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종은 농민들이 서정왕이 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계속 올라와요. 왜? 농지세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저 집 땅은 나보다 비옥하다. 나는 저 집 땅보다 척박하다. 근데 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냐? 이제 이런 거. 세종은 농민들의 불만은 일리가 있다. 왜? 농지세에 거는데 너무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아전들이 저기 돈을 집어주면 세금 줄여줘요. 난 돈이 없으니까 안 줘. 그럼 세금이 많이 나와요. 세종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어지간한 머리만 가졌으면 농지세를 농민 본인이 계산하게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전분 6등법. 땅을요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요.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등급, 아주 나쁜 6등급으로 나눠요. 농민한테 너는 6등급으로 나눈 땅에 의하면 너는 몇 등급이야? 가르쳐줘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풍년이 들었냐 흉년이 들었냐. 연분 9등법. 풍년 중에 가운데 풍년 중에 아래, 가운데 중에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하지상, 하지. 이 마을에 당신의 마을은 풍년의 정도를 따지면 9등급 중에 몇 등급이야? 땅의 비옥도는 몇 등급이야? 당신의 소득은 얼마야? 이거 10분의 1내.
그래서 어지간하면 자기가 계산할 수 있게 농지세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농지세법을 만들어서 세종이 백성들에게 이거를 펼치자 하니까 신하들이 반대가 났어요. 왜 났냐면 이건 당연히 농민들에게 유익한 법안이지만 유익하다고 해서 백성들이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유익하다고 해서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강연을 들으신 것보다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대 10바퀴 구구하고 와서 강연합시다. 그럼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건강에는 유익하지만 절대 찬성 안 하시잖아요. 그죠? 신하들이 농민들에게 이 법안은 유익하지만 농민들이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종은 뭘로 승부를 보게 하십니까? 제가 세종대왕 죽어서 꼭 만나려고 하는 이겁니다. 수학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수학. 그러면 농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합니다. 1430년 세종 12년 음력 3월 5일서부터 음력 8월 10일까지 5달 5일 동안 전국적으로 국민투표를 합니다. 한 집안에 한 표, 관찰자도 한 표, 농민도 한 표. 되겠습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실록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연 맨 끝에 실록 통째로 복사를 해놨습니다. 왜? 말해도 안 믿으니까. 거기 보면 찬성이 98,657표, 반대가 104,147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9표. 찬성이 많잖아요. 98,000. 반대 74,000. 세종이 찬성이 많지 않냐. 시행하자. 근데 신하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전하, 찬성이 많지만 반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안을 좀 더 손질합시다. 손질했어. 시행하자. 근데 또 반대가 났어요. 실제 시행할 때 무슨 문제가 날지 모르니까 시험 실질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 실질했어요. 시험 실질 3년을 했어요. 성공적이다 올라왔어요. 시행하자. 근데 또 반대가 났어요. 그 지역에서만 됐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시험 실시할 때 무슨 문제가 날지를 조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종은 꾹 참았어요. 하산도에 실시하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3년 시험 실시를 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어요. 세종이 시행하자.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 법령을 수정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444년에 이 법안이 공포됩니다. 아까 1430년에 국민투표했다고 그랬죠? 농민이 내는 농지세 하나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14년 동안 국민투표를 하고 시험 실시를 하고 개정하고 한 나라를 1400년대 전 세계에서 찾아보십시오. 실록에 나온 국민투표 상황이 정확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조선은 500년이나 간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백성들은 이만하면 우리 조정은 농민들을 아껴주는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이것이 조선이 500년여간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과학적인 생각을 가져봅시다. 편견 없는 자료를 주세요. 편견 없는 관찰을 해봅시다. 이 편견 선입견이 우리의 진실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쪽에서 봤으면 이쪽서도 봅시다. 안에서 봤으면 밖에서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을 2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어디 동의가 좀 되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도 보시고 자기 자신도 보시면 조금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애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강의해주신 우리 허성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역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보고 검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배운 게 이거예요. 좀 저기 화이팅을 할까요? 다 들으셨어요?